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국민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 마리아 칼라스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쪽빛 바닷물이 어루만지는 고대의 땅, 그리고 과거에는 신전이 있었다는 완벽한 하늘의 나라 그리스, 빛과 열기와 달콤한 올리브 향에 취한 인간들은 힘과 재주를 모아 세상을 일구었다. 그들은 신에게 감사하며 세월이 지나도 퇴색하지 않을 돌로 궁전을 지었고 어느 누구도 결코 잊어버리지 못할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다. 이 영혼의 땅에서 정치적인 혹은 철학적인 담론, 무대 위의 위대한 감성들과 신화 등 문명의 꽃이 활짝 피었다. 그리스는 배우와 가수를 소중히 여겼다. 그들은 이야기하듯 노래하고 살아가듯 연기했다. 마리아 칼라스는 그리스에서 뉴욕으로 이민 온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이민 온 곳이 1923년 8월 2일, 그리고 마리아가 태어난 것이 1923년 12월 2일이니까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이민 오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후에 마리아 칼라스가 태어난 것이죠. 칼라스는 1941년 7월 4일 그리스 아테네 오페라 극장 무대에서 토스카로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메네기니를 처음 만난 일화를 소개하면은 상체에 비해 다리가 짧고 배가 불룩 튀어나온 50대 남자가 이들 극단이 저녁을 들고 있는 페다베나 식당으로 들어왔다. 그 이름은 바티스타 메네기니였다. 부유한 유력자이며 열렬한 오페라 애호가인 그를 다들 잘 알고 있는 듯 했다. 누군가 그에게 합석하자고 제의했고 그는 무대에서 라조콘다를 연기하게 될 젊은 미국 여인인 마리아의 정면에 앉았다. 1947년 12월 30일 마리아 칼라스는 페니체 극장에 데뷔하였고 성악가로서의 화려한 경력의 신호탄을 알리는 듯 경이적인 성공을 거뒀다. 어마어마한 공연들이 계속될 1948년 한 해를 예고했다. 이 메네기니라는 사람은 그 마리아 칼라스의 본 남편, 메네기니라는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었었냐면은 벽돌 공장을 운영했었다 그래요. 벽돌 공장을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했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네요. 마리아 칼라스 본 남편 메네기니는 지난 20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가업으로 이어온 벽돌 공장을 키워 이탈리아 전국에 12개 이르는 공장들을 가진 대기업으로 키우는 데 투자했다. 그리고 그 외의 나머지 시간은 괴팍하고 보수적이며 권위적인 연로한 어머니에게 바쳤다. 그 결과 그는 부유하기는 하나 오페라 공연과 우아한 살롱에서 열리는 음란한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여가의 전부로 여기며 독신주의자로 늙어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돈은 많고 생활은 단조롭고 그래서 오페라 극장을 돌아다니면서 오페라에 관련된 모임, 그 다음에 오페라를 보고 이런 것을 아주 중요한 취미로 여기며 살아가는 50대 독신주의자였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이 마리아 칼라스를 만나게 된 겁니다. 메네기니 그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은 메네기니가 마리아 칼라스를 처음 본 느낌은 이랬다고 하네요. 저녁 알게 된 이 젊은 성악가는 그녀 자체만으로도 매력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칼라스는 심지어 테이블에서 은밀히 그녀의 어설픈 태도와 비정상적인 문매를
놀려대었다고 말했다. 심지어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그녀의 퉁퉁 부은 목을 보고 발목 때문에 무척 아팠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메네기는 그녀에게 우선 일종의 동정심이 생겼으며 이어 그 감정이 애정어린 연민으로 바뀌어 그녀를 아끼고 그녀의 궁핍한 생활을 도와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대에 올라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자신의 생활비와 또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던 그 마리아 칼라스에게 부유한 벽돌 공장을 운영하던 부유한 메네기니가 접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후로 마리아 칼라스가 점점 유명해지면서 몸값이 개런티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니까 메네기니는 벽돌 공장을 아마 그만두었나 봐요. 그 짜증나고 어려운 그 사업을 하기 싫으니까 벽돌 공장을 그만두고 마리아 칼라스의 그 매니저 역할로 나섰던 모양입니다. 마리아 칼라스는 메네기니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그 생활에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한 남자의 애정과 보호뿐만이 아니고 그녀에게 절실했던 금전적인 지원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하게 무대에 올라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던 마리아 칼라스는 그 메네기니의 금전적인 지원도 받고 베로나의 공연 계약으로 얻게 된 돈은 그저 간신히 살아갈 수 있는 정도였을 뿐 마리아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숙박료를 내고 식비를 치르고 나면 옷을 사입을 돈조차 없었던 그녀인데요. 수년 후 세계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들이 서로 그녀에게 옷을 입히려고 다툴 때 그녀는 이 당시를 회상하며 갈아입을 속옷조차 없었던 만큼 다음날 아침 다시 입기 위해 저녁마다 블라우스를 빨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아입을 옷조차 마땅치 않아가지고 다음날 입기 위해서 그날 저녁에 들어가서 그 옷을 빨아서 말렸다고 하네요. 그렇게 이제 넉넉지 못한 생활을 했었는데 메네기니는 그녀가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6개월간 모든 비용을 책임지겠다고 제안했고 그리고 그녀는 일을 시작하면 그 돈을 갚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만남의 초기부터 뒤얽힌 이러한 금전 및 애정 문제들, 다시 말해서 이 일종의 제휴관계는 이들의 스토리가 전개되는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메네기니가 이 여자에게 금전적인 후원을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이 둘의 사이는 급격히 가까워진 것이죠. 마리아 칼라스가 메네기니에게 보낸 수많은 그 러브 편지들은 이탈리아 방방곡곡으로 순회 공연을 하던 그 시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성공이 눈앞에 있었으나 그녀의 안중에는 오로지 메네기니와의 러브 스토리밖에 없었던 듯합니다. 사랑은 그녀에게 성악가의 모습을 감추고 여인의 모습만을 남겨두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쓴 편지, 정성 들여 쓴 깨알같은 글씨로 뒤덮인 그 편지들 속에서 마리아는 메네기니에게 그와 멀리 떨어져 사는 고통이 어떠한지를 하소연했고 다시는 결코 자신을 홀로 내버려 두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3번 혹은 4번씩 자기가 무엇을 했으며 자기 기분이 어떠했는지를 것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빼놓지 않고 편지를 썼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때의 칼라스는 메네기니에 대해서 참으로 깊은 그 사랑을 하고 있을 때예요. 이 메네기니는 그 벽돌 공장을 그만두고 벽돌 공장 사업을 때려치우고 마리아 칼라스의 그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이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칼라스의 개런티를 많이 챙겼습니다. 그리고 칼라스의 몸값을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죠.
그러니까 공연 기약을 하면서 칼라스의 몸값을 굉장히 높이 부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몸값을 많이 올렸는데 그 돈을 메네키니가 칼라스에 대해서 쓰는 거는 아주 인색했고 자기가 착복하는데 착복만 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칼라스가 무대에서 그 노래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칼라스를 위해서 쓰는 액수는 상당히 적었고 메네긴이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데 많이 그 돈이 들어갔다. 그 자신의 비자금을 그 만드는 데에 그 돈이 거의 다 들어간 것입니다. 마리아 칼라스의 목소리는 결코 아름답기만 한 미성은 아니었다. 성역을 이동할 때면 특유의 갈라지는 소리가 났기 때문에 반역의 목소리라 일컬어지기도 했다. 지휘자 툴리오 세라피는 가수의 목소리는 특정 상황에 정확히 부합할 때 아름답다라고 지적하면서 칼라스의 목소리는 배역에 정직하고 충실했으며 그러므로 지금껏 들어본 목소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칼라스 목소리 자체는 아름답다고 할 미성은 아니었고 그 성역을 이동할 때 그러니까 이제 고음에서 저음에서 고음으로 이렇게 성역을 이동할 때면 특유의 그 갈라지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목소리 자체는 결코 아름다운 목소리라고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 칼라스가 유명해져서 그 개런티가 올라가고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유명해질 때쯤 그 마리아 칼라스는 메네기니와의 권태감 메네기니에서 그 권태감을 느꼈나 봐요. 자신에게 굉장히 인색한 메네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이 차이가 많은 남편이니까 이때 그 마리아 칼라스는 한창인데 이미 남편 메네기니는 늙어가는 처지였어요. 그러니까 늙어가고 있는 그 할아버지가 되어가고 있는 메네기니 그 다음에 그 거기에다가 돈 씀씀이가 아주 또 인색하고 그러니까 본 남편과의 그 권태감을 느낄 즈음에 누가 나타났냐면은 오나시스가 나타났습니다. 아리스토톨 오나시스가 이제 그 마리아 칼라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아주 굉장히 열정적으로 쫓아다녔는데요. 이 오나시스는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최고 갑부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였으니까 상당히 돈이 많았던 사람이지요. 이 오나시스도 그리스에서 출생한 사업가인데요. 그 당시 엄청난 돈을 벌어서 세계 최고의 갑부를 누리고 있었던 거부였어요. 그런 거부가 아주 열정적으로 마리아 칼라스에 대시하고 정열적으로 그 마리아 칼라스에게 그 대시를 하니까 거기에 안 넘어갈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 칼라스도 그 오나시스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갖고 오나시스와 이제 결혼할 꿈을 꾸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때 본 남편 메네기니를 버리고 메네기니와 이혼을 하고 그 오아시스가 아니라 오나시스와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즈음에 말이죠. 이게 또 어떤 변수가 생겼냐면 미국 대통령 케네디 아시죠? 케네디가 젊은 나이에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 케네디 부인 제클린 케네디가 젊었을 때 그 젊은 과부가 된 겁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젊은 나이에 총에 맞아 죽었으니까 그 부인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은 30대 후반에 젊은 과부가 된 것이죠. 1968년
10월 17일 오나시스가 케네디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은 5년 후에 과부가 된 그 30대 후반의 케네디 대통령 부인과 오나시스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이 마리아 칼라스가 듣게 된 것이죠. 그 사실을 전해들은 마리아 칼라스는 고통에 전신이 마비된 듯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본 남편 메네기니도 버리고 오나시스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시절에 만났던 본 남편 메네기니도 버리고 그랬던 그 마리아 칼라스는 오나시스가 그 마리아 칼라스와 정식으로 결혼도 하기 전에 제클린 케네디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접했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메네기니를 버리고 오나시스를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오나시스한테 또 배신을 당했으니까 마리아 칼라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즈음 그 오나시스가 제클린 케네디와 결혼한다는 즈음에 결혼하고 나서였는지 하여튼 결혼할 즈음인지 하여튼 그 즈음에 그 파리에 있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마리아 칼라스의 집에 엄청난 우편물이 자고 일어나 밖에 나가 보면은 그 문 앞에 설치한 그 우편함통에 우편함이 아주 수북이 쌓인다 그래요. 그래서 그 편지들을 열어보면은 엄청난 욕설이 가득한 편지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밖에 나가 그 대문에 설치되어 있는 우편함을 열어보면은 매일같이 그 우편물이 수북이 쌓이는데 그 많은 우편물이 전부 마리아 칼라스를 아주 욕하는 욕적거리만을 쓴 그런 우편물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마리아 칼라스는 정신적인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오나시스가 제클린과의 결혼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는데 이런 수많은 욕설이 담긴 편지를 받으니까 욕설이 담긴 편지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날라오니까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이 컸겠습니까? 이건 아마도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 당시 그 오나시스와 제클린 케네디의 사이를 아주 공고하게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그 미국 CIA가 공작한 공작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CIA가 공작을 해서 그렇게 수많은 욕설이 담긴 편지를 마리아 칼라스에게 보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젊은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제클리니까 한순간에 과부가 되니까 그 과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혼시켜주기 위해서 아마 CIA가 그 저지른 공작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파리에서 그 수많은 욕설이 담긴 편지를 받아 볼 그 즈음에는 이미 칼라스는 그 성악계를 이미 은퇴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자주 찾아오는 후두염 그리고 그 메네기니와 이혼하고 오나시스 품에 가려고 했다가 오나시스를 제클린에게 뺏겼던 그 정신적 충격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해가지고 음악계를 떠나서 평범한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1977년 9월 16일 아침 그녀는 여느 날처럼 늦게 일어나 아침을 먹고 잠깐 피아노 앞에 앉았다. 종종 그러하듯 벼랑간 경미한 현기증이 났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누웠고 불이 나는 코발라민 약을 가지러 황급히 부엌으로 다녀갔다. 불이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었냐면은 그 마리아 칼라스의 곁에서 가정일을 돌보고 있던 아마 가정부였었나 봐요. 마리아는 욕실로 가려다 도중에 쓰러지고 말았다. 불이 나와
페루치오가 달려왔다. 페루치오가 그녀를 일으켜 주었더니 그녀는 왼쪽 옆구리가 아프다고 했다. 불이 나는 의사를 불렀고 마리아가 좋아하는 진한 커피를 준비했다. 마리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고 이제 좀 나아졌다고 말했다. 심지어 미소를 짓기까지 했다. 그러나 하녀가 잠시 눈을 돌린 순간 마리아는 그 틈을 타 영원히 이 세상에서 떠나버렸다. 그리고 영원히 그 진한 커피를 타다 주었더니 그 커피를 마시고 아주 이제는 많이 그 상태가 좋아졌다고 웃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부가 자리를 떠났더니 그 순간 마리아가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오나시스가 제클린 케네디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로부터 정신적 충격을 받아가지고 마리아 칼라스는 그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지경이 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그 수면제를 복용을 했는데 수면제 중독과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그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래요. 그 사인은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이루는데 그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오는 그러한 그 부작용인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러네요. 막대한 재산과 칼라스 유산을 자신이 충직한 가정부에게 남기고 메네기니, 그러니까 이혼한 본남편이죠. 메네기니는 1980년 1월 죽었다. 마치 실제 지키지 않을 약속이었던 것처럼 그는 끊임없이 약속 이행을 미루곤 했다. 죽음이 문턱에서 마지막으로 안갚음이라도 하는 듯이. 메네기는 말년에 마리아가 자살했거나 암살된 것이라고 종종 되풀이하며 말하곤 했다. 늙은이 망령이었을까, 아니면 그녀와 일생을 함께했던 배우자로서의 직감이었을까. 그는 증거물로 마리아가 언제나 갖고 다니던 기도책을 내놓았다. 이 신비로운 증거물이 앞부분 어느 페이지에 77년 여름과 T에게라는 메모가 적혀있다. 따라서 이 메모는 그녀의 사망일인 9월 16일 이전에 쓰였던 것이고 T는 티타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그녀의 전 남편인 메네기니가 믿고 싶어 했던 바는 바로 그러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고 싶었던 것인지 그는 마리아가 자신과 이혼한 것을 후회하고 돌이키고 싶어 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가 너무 자존심이 강해 되돌아오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본 남편인 메네기니는 늙어서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종종 했다고 하네요. 마리아가 칼라스 마리아가 자살했거나 암살된 것이라고 종종 그 말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 막대한 재산과 마리아 칼라스 유산을 그 자신이 내 가정 일을 돌보던 충성스러운 가정부에게 남기고 1980년 1월 달에 죽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메네기니는 자신을 버리고 오나시스의 품에 가기 위해서 자신을 버렸던 그 마리아 칼라스를 죽기까지도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리아 칼라스 시신은 굉장히 서둘러서 시신을 없앴다고 하네요. 그것도 참 의문시 된다고 하네요. 화장은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에 의해서만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도 여러 사람이 그 참여하는 게 아니고 가족 중에 딱 한 사람만 참여해서 그 화장을 했다고 하네요. 그때까지 존재조차 알 수 없던 장루행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때까지 전혀 그 존재를 알 수 없던 장루행이라는 그 생소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의사와 두 하녀 이 외에 어느 누구도 마리아의 시신에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일까? 그 의사와 두 가정부 이외에는 누구도 마리아의 그 시체에 가까이 할 수 없도록 통제했다고 하네요. 브리나와 페루치오는 줄곧 이 문제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기를 거절했고 파라오가 죽으면 산채로 묻히는 고대 이집트의 노예들처럼
결국에는 사라져 행방이 묘연해졌다. 그녀의 죽음은 영원한 비밀로 남을 수밖에 없다. 칼라스의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재가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페루 랑죄즈 묘지의 16,258번 납골함이 비어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어느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1979년 봄 그 소중한 재는 에게해의 파도 속에 뿌려졌다. 그때까지 그녀의 측근들 중 어느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칼라스의 새로운 유언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그 죽음, 화장, 이런 게 이제 비밀로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이 죽자, 마리아 칼라스가 죽자, 그 마리아 칼라스의 시신이 아주 황급히 화장해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화장할 때도 딱 가족 한 사람만이 그 화장에 할 때 참여했다고 하고, 재를 복원하고 있던 납골당 묘지가 16,258번이었는데, 그 납골함이 비어 있었다는, 그 납골함에, 그러니까 마리아 칼라스의 그 시신의 재가 보관되지 않고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해요. 그리고 1979년 그 마리아 칼라스의 재는, 화장한 재는 에게해의 파도에 뿌려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죽어서 죽은 후에도 아마 이 CIA 입김 뭐 이런 공작이 가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나시스가 한때 마리아 칼라스에게 마음을 뺏기고 했는데, 제클린 케네디가 오나시스와 결혼하면서 그 제클린 케네디가 이 마리아 칼라스를 밀어내기 위한 갖가지 공작을 CIA가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 칼라스의 집에 수많은 욕설이 담긴 편지도 보냈고, 또 마리아 칼라스가 죽자 그의 시신을 서둘러서 없애버린 것, 이런 게 모두 그 CIA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유명한 유언장은 결코 공개된 적이 없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니 당연한 이야기이다. 메니기니는 분별있게 1954년 마리아가 작성한 재산 처분권을 잘 보관하고 있었고, 따라서 그녀의 유산은 이 문서에 따라 배분되었다. 에반겔리아라는 것은 누구냐면 마리아 칼라스의 어머니입니다. 에반겔리아 역시 유산 상속 싸움에 개입하여 유명한 딸이 유산을 조금 거둬갔다. 결국 마리아의 유산은 그녀가 아마 결코 물려주고 싶어하지 않았을 두 사람에게 상속되었다. 엄청난 재산을 거머쥔 메네기니는 스스로가 자신이 걸작이라 부르던 마리아 칼라스, 그녀의 영예를 기리는 박물관 2개와 재단 하나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났던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 칼라스는 죽어서도 아주 갖은 수모를 당했는데요. 마리아 칼라스가 우리 곁을 떠난 지 23년째 되던 2000년, 그해 12월 2일에서 3일에 걸쳐서 그녀가 살아생전에 쓰던 물건들이 파리 경매장에 이제 나온 거예요. 이때 마리아 칼라스가 생전에 입던 옷, 생활용품들, 그 다음에 속옷, 심지어는 브레저 팬티까지도 경매에 나와서 팔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 칼라스가 평소 살아생전에 입던 브레이저 팬티까지 경매에 팔리니까 이 변태 성욕자들이 마리아 칼라스의 속옷을 서로 살려고 아주 악의다툼을 하고 서로 싸움까지 벌어지고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죽어서도 수모를 당한 것이죠, 마리아 칼라스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 칼라스가 자신의 본 남편인 메네기니를 버리고 오나시스와 결혼하기 위해서 하던 중에 그 제클린 케네디가 나타났고, 오나시스는 제클린 케네디와 결혼한 것이죠. 그러니까 본 남편을 떠나서 오나시스와 결혼하기 위해서 본 남편을 떠났는데, 그 오나시스마저도 결혼을 못했다. 제클린한테 뺏겼다. 그래서 이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지내던 터에 그 CIA 공작인지 그는 뭐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으나 하여튼 수많은 욕설이 담긴 편지를 매일 받았고, 그리고 죽어서도 그 시신을 화장했는데 그 화장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은 점이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그 마리아 칼라스를 그 제클린으로부터 그 밀어내기 위한, 오나시스에게 밀어내기 위한 그런 그 공작이 CIA로부터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과 케네디가 젊어서 총에 맞아 죽으니까 젊은 과부가 된 그 제클린을 오나시스와 연결해 주기 위해서 아주 그 대대적으로 CIA가 공작을 펼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